우리가 배송을 하겠다고 해. 근데 왜 안 주는데? 빼돌리기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이게 절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전애들이 볼 때는 불합리할 뿐이지. 우린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말 걷겠습니다. 우리 경남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요즘 정말 매일같이 덥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사실 체감온도를 더 높이게 하는 그런 아주 더운 그리고 아주 화가 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뭐 이 여름 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굉장히 갑갑한 뉴스가 네. 더 열을 받게 하는 어떤 거요? 소비자로서 예.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택배. 라고 해서 예. 듣는 순간 꽉 막혀 있는 물류들이 떠오르면서 예. 갑갑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일단은 좀 사태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뜨긴 했는데 이 사안을 자세히 보니까 네. 만만치 않게 굉장히 쌓여 있는 논쟁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송을 하겠다고 해. 근데 왜 안 주는데? 물건 이거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배달할게. 자기 물건 10개, 3개, 5개 가지고 나가서 배송하면서 자기 물건 구역에 들어오는 거 찾겠다고 노력하는 조합원들은 뭐냐고 해. 그거는 왜 생각 안 해주십니까? 지점장님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 진해 남양동 324의 7번지인가 그거 가면 차 잡아놓은 거 있어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저희가 밤샘 어제부터 한 오후 4시부터 일단 고정 차량을 정해서 잠복을 했습니다. 잠복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 6시에 움직이는 걸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차 작업하는 거를 이제 목격하고 저희 물량을 달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새벽에 뭐 찍은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동영상에? 네, 있습니다. 요 터미널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 현장입니다. 터미널처럼 다 있네요. 차들을 뺑 둘러가지고 몰래 하는 거죠.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저희 물건을 개인 사유 주차장 같은 데서 하차를 해서 대체 배송을 하는지. 사천, 진주 수목원, 시골 산중터, 하천가역 비정상적인 도대체 거기서 정상적인 분류 업무를 택배를 분류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까지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배송을 할 테니까 저기 다 저희 노조원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안 주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이건 절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전애들이 볼 때는 불합리할 뿐이지 이 행위 모든 결과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깨끗한 터미널을 놔두고 이런 데 와서 그 짐을 저희들이 말하는 빼돌리기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 수수료 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러면 분류 작업이라도 좀 개선을 해달라.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 업무만 하시겠다? 하루에 시내 그 터미널에 대략 한 3만 개쯤 오는 상품을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 협조가 없으면. 우리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분류 작업 개선해달라. 5시간, 7시간은 노동의 대가. 지급할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일을 정상적으로 하시면서 그분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 찾는 게 맞는 거지. 일하면서 개선을 하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10년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바뀐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월 20일까지의 상황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약 20일 정도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소수의견 사회 때 더 테이블에 그 출연하셨던 10년차 택배기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라고 해서 예. 무임금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냥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인데 네. 이 모든 부분이 무임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조가 지난달 6월 30일 날 하루 동안 공짜 노동에 대한 분류 작업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고 파업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택배 물량이 자기들에게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택배가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단 하루 파업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택배 노조원들의 탓인 것처럼 불법 파업으로 이제 원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네네. 네. 7월 18일 날에는 그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노조가 지금 결성돼 있는 각 지부에서 다시 파업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중당에 있는 김종우 의원이 노조와 그리고 CJ 본사 측과 중재안을 마련해서 지금 정상화 구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대리 점주와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택배기사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원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게 되게 애매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노조법에서는 노동자인데 예.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는 아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뭐 전국이 뭐 다 있을 텐데 택배 업무야 뭐 모든 곳에서 할 텐데 창원, 김해, 울산, 경주에서만 그랬을까요? 택배 업무의 양상이 뭐 지역별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던 것이고 보니까 뭐 창원, 김해, 울산 노조원 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택배 노조원의 수가. 예. 예. 그래서 이 보니까 택배 연대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조원이. 그중에서 무려 230명, 상당히 큰 비중이 부산, 울산, 경남의 조합원들이었고 CJ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많은 곳을 일단 목표로 해서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라고 해서 조합원들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라고 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택배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일부 택배 상자에 별, 하트 표시를 찍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벌표가 찍혀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는 뭐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노조와 비노조의 구분을 두고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었구나.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배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별표를 뭐 본사에서 했습니다만 체크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유독 창원, 울산, 경주, 김해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잘 그 이유를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조원 확보가 여기밖에 안 됐어요. 자, 방금 대리점장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뭐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조원이 여기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물량 빼돌리기가 창원, 김해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아까 이제 노조원이 배달을 해야 할 물품에 어떻게 표식을 한 거죠. 별 2개를 찍어가지고 택배업계에서는 이 별 표시가 그야말로 낙인 같은 거였던 거죠. 예.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이거 노조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라. 처리 방법은 우리가 직영기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사람 죽인다! 사람 죽인다! 나오라니까! 천천히!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 테이저건까지 과연 필요했었던가? 지금 과잉 진압 논란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노조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 노조는 현장에 복귀를 했고요. 사측은 그간 노조원 배제시키고 대체 배송했었는데 그거 중단하고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 향후 노사 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논의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도출을 했는데 뭐 노조가 애초에 그 핵심 쟁점이다 하고 말했던 분류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택배가 어떻게 여기까지 배달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택배 본사가 있고 중간에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에 소속돼 있는 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7시간의 무료 분류 작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측은 대리점이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노조는 어차피 본사에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7시간이 어느 기간에서 7시간인지 궁금해요. 하루에 7시간인지. 네. 하루에 7시간이죠. 아침 7시 출근을 반에 해서. 출근을 해서 우리 보통 노동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8시간 근무를 적용받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물리적으로 7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네. 도대체 몇 시간을 노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 14시간. 기본적으로 14시간 네네. 이상씩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집에 가보시면 택배가 저녁에 배달되잖아요. 맞아요. 예. 아침 일찍 오는 택배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 분리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시간이라고 따져보면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도. 그러니까 거의 2시쯤부터 이제 상차에서 출발하시면 8시, 9시까지 업무를 하신다고 해요. 좀 놀랍네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하루에 7시간의 분류 작업에만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만큼 택배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택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규모가. 2007년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 당시 매출이 한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물동량은 한 8억 8천만 박스. 근데 2017년 작년에는 매출이 5조 2천억 원이에요. 매출은 10년 2배가 사이에, 네, 예. 매출은 2배가 늘었고 물동량은 23억 박스. 택배량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네, 매출이 조단이고 그리고 물동량이 억단인데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예. 택배를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를 수령하는지를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해봤더니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역시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가 예.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 그 직군을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사무직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국민이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은 없고 그런 네.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해서 택배로 받는 게 뭐 너무나 일상화가 돼 네, 있어서 우리 집만 하더라도 그 시장 가는 걸 예, 온라인으로 구매를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택배기사분이라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완전 일상 문화로 자리를 맞아요. 잡은 것이죠. 그 제가 집에 퇴근하면 집에서 에이 이러는데 택배 아저씨 띵동 들면 와 산타클로스. 예, 저는 퇴근하면은 경비실에 들러서 올라가는 게 거의 그 일상화돼 있습니다. 예. 저 택배로 퇴근하기 전에 받는 거. 너 택배 들고 와 이렇게. 네. 예. 그럴 때나 환영받으시는 거죠. 와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 한 10년 사이에 이 물량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한 2-3시간이면 끝나니까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 7시간이나 분류 하는데. 작업을 예. 아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총액 자체가 아까 얘기 나온 분류비, 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이죠. 분류의 그 노동의 대가가 이 단가 안에 들어가 있느냐. 네. 이게 과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가. 예,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택배 종사원으로서 택배 분류 작업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업무이십니다. 이분들과 저희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보면 그 본사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얼마간을 대리점에서 대리점 운영료로 받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사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요 분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물류비에 분류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개당 수수료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750원에서 800 얼마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 안에 800원 안에 7시간의 노동의 대가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것이죠. 수수료의 어떤
항목에 그렇게 분류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수수료의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택배 산업이 생긴 지 24년 정도 됐는데 대략 20년을 넘게 이 부분은 묵시적인 합의하에 일을 했었고 관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관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루어지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측에 그냥 노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례라는 입장으로 지금 택배 산업이 발전했고 장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도 관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년 넘은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약서상을 좀 따져보자면 분류비용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이게 분류는 누구 업무야라고 정하지 않고 택배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택배 노조에서는 택배 기사의 주된 업무는 그야말로 배송이다. 분류 작업은 추가 노동인 만큼 분류 전담 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든지 아니면 아까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가 이 분류비인 것이냐 그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요구 같이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우체국에서는 분류 전담 직원이 따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우체국은 거고. 실제로 이제 물건의 분류 작업이 새벽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담 직원들을 준 공무원식으로 뽑아서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월급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7시 반이나 8시에 출근해서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물건만 바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업무를 엄연히 똑같은 동종의 업계에서는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법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택배 업무 범위에 대해서 나온 법적 판결을 보니까 집화, 배송, 그리고 그 밖의 부수 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그 밖의 부수 업무에 분류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해석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류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의 당사자들을 보면은 노동자는 아니었고 대리점주와 본사 간의 어떤 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택배 기사를 주체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뭐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 또한 충분히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본사의 입장은 자동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힐스터라는 기계를 저희들이 지금 창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략 수천억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이건 역시도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류에 대한 어떤 노동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힐스터가 도입되면서 대리점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그 현장에서 결국은 자기 물건을 7시간, 5시간 동안 끌어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조합원들의 몫이거든요. 정말로 힐스터가 도입돼서 자동화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만큼 허브가 빨리 돌아감으로 해서 물동량이 빨리 움직이니까 2회전, 3회전 배송을 요구합니다.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다 전가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자동화 되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뭐 손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기계 한계 이런 것들 같이 봐줘야 되는데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는 왜 또 그 자동화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고 말썽이 되니까 도입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시기적으로. 예.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번에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경제지 위주로 힐스터를 홍보하는 듯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기사만 읽은 분들은 아니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택배 기사들이 저러지?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자동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다 풀렸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현장 또 면밀하게 검증을 해볼 일입니다. 현재 CJ 대한통운 택배 시장 점유율이 47% 차지하고 있다는데 뭐 그동안 성장세로 봐서는 올해 50%를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계 1위인데 택배 시장 체질 개선에 조금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 1위를 만드는 방식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단가를 결국에 다른 업체보다 낮게 책정해서 예. 소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승부를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편하게 왔던 거예요. 개인 사업자 그냥 써서 단가도 낮게 주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분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예. 살짝 끼워 넣게 해가지고 일 줬다가 그게 불어나 버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진 이런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택배 업체의 성장 이 가도를 다시 돌아봐야 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CJ 본사가 대리점주에게도 갑질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 기간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요. 네. 3개월? 네.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단기 계약을. 그거는 대리점에게 3개월 끝나면 다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력인 무언의 거예요. 압력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분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다회전 배송을 택배기사한테 시켜라. 물량을 빨리빨리 처리하라라고 압력을 넣는다고요. 그 실제 본사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그 당시 인터뷰했었던 전 대리점주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 별 달린 택배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소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별을 2개를 다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사측에게 주문을 드리면 별들에게 물어봐.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진지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진지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노동관계, 노동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명확한 그 서로 합의된 부분들이 없으면은 대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암묵적 합의가 아니라 이제는 명시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양쪽에서 갈기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도 막 뛰댕기 죽어버렸어요. 내가 시장에 떡 사러 갔다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랬겠어요. 엄마도 하는데 호박은 다 판다고. 소가 4마리 죽은 그 집에서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총소리에서 끄기를 받아 5마리를 다 물어 죽어버렸어요. 숫자로 세상을 읽는 남자 권순정론 시간입니다. 이 발음 상당히 어려워요. 아, 저는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권순정론. 역시 이거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잘 되죠? 권순정론.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여부인데요. 우린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말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주민 발의로 해서 도의회 조례를 상정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네. 박종훈 교육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도 있고 선거도 준비해야 돼서 그 반발로 중단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추진하자마자 처음 일성이 학생인권 조례 올해 안에 해봅시다. 제정하겠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권조례라는 게 보통 조문 구성이 뭐뭐 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언적, 포괄적,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학교라는 명확하게 제도적인 공간에서 조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은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죠.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네, 바로 그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63.4%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30.9%가 불필요하다.
보수적인 그 도민들보다는 진보적인 도민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63.4%가 학생 인권조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찬성 입장을 밝히셨는데 찬성을 하는 이유 또 그에 대한 반론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죠.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위가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방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위로 나왔는데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9.4%였습니다. 좀 더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 봤는데요. 30대가 46%, 40대가 44.9%, 전체 평균보다 더 데이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학부모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차별받지 않은 권리, 뭐 용모,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했을 때는 크게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차별 받으면 안 되는 그 요인 중에 몇 가지로 임신,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이 임신하고 출산해도 된다는 말이냐? 예. 그리고 성적 지향, 이거 동성애 조장하는 거 아니냐? 성인지, 성정체성 등의 맹목으로 교육하여 탈선을 조장함. 조장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와 동성애, 임신, 출산할 권리를 학생들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인권조례를 우리 경남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라는 게 저는 이게 뭐 얘도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이런 조장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인권조례도 읽어봤는데 어느 문구에서도 이런 것을 조장하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예. 조금 과도한 것 해석이다. 같다. 예. 인천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의 동성애 상황을 조사한다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이게 좀 사회적 우려를 빚었는데요. 당시 설문지 내용을 보면 동성애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서 물으면서 답변으로 상담, 봉사, 무기정학, 퇴학 등을 제시를 했고요. 또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학년과 반, 실명을 기재하라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동성애 관련한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하다가 이상한 농담 같은 것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이런 것들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까르르 웃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혼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로 인한 그 편견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속에서 조장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제 세부적인 인권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교칙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의 현실이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학칙에 남아 있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뭐 비혼모라든가 또 성소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징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 버릴 경우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들이 현장에서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임신을 하면 퇴학 또는 전학을 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 가르침은 그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그러니까 금지에 대한 게 교육의 기본 방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학교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을 글쎄 보호,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같긴 하네요. 다음 2위는요. 체벌 등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22.1%로 2위가 나왔습니다. 세 분은 어떠신가요? 학창 시절에 뭐 좀 떠올려 보신다면? 맞았거나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음악 선생님한테 그 북채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 좋은 기억 떠올리시니까 노래를 못한다고. 얼굴이 바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왜 제가 타겟입니까? 오히려 신 기자님이나 우리 김수민 씨가 훨씬 더 그러한 누가 더 맞았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니 가장 오래 사셨으니까 저희보다 맞아도 더 많이 맞았을 거 같네요. 근데 하나의 예를 그 초록색 칠판이 있잖아요.
길쭉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을 그어놓고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전부 다 나와서 풀게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잘 푼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고 못 푼 사람들은 자기 칸 앞에 예. 그 턱에 손을 손을 잡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 하는 거죠. 줄 서서. 생일날 맞으면 정말 슬프거든요. 오늘만은 제발 안 맞고 넘어가자. 생일빵도 아니고 이거 선생님한테 맞으면 네. 그건 그것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웃으면서 마치 추억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만약에 관행이었다면 없어져야 마땅한 잘못된 관행이었던 거가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월 26일 날에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 인권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에 900여 건에서 2017년에 1,500여 건으로 늘었거든요. 한 600여 건 정도 늘었죠. 이거는 그만큼 인권 침해가 늘어서 상담이 늘었다? 이게 아니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던 것을 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좀 상담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내용도 보면 체벌이 가장 많았어요. 이 체벌에 대한 우려도 큰데 현재 체벌은 금지돼 있긴 한데요. 앞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렇게 물리적인 직접 체벌 말고 예를 들어 뭐 잘못했을 경우에 뭐 얼차려랄지 이런 걸 준다는 것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또 쟁점이더라고요.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세 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못 맞추면 학생 맞나요? 인권 조례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4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4개 중에서 어느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인지를 네. 선택해 주십시오. 네. 1번 꿀밤, 2번 새끼야. 보통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새끼야. 3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어 꽝 하고 탁자를 치는 경우 선생님께서. 예. 그리고 4번은 잘못한 학생에게 운동장 돌리기를 하는 거. 저는 저기 꿀밤하고요. 네, 꿀밤. 그 새끼야라는 용어를 아주 학생들에게 가볍지 않나요? 그래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새끼야는 안 될 것 같고요. 새끼야 2번. 인권 침해 아니다? 아니요, 인권 침해일 것 같아요. 네, 여기니까. 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뺑뺑이 돌리는 거. 예. 그것도 사실 그 간접 체벌, 얼차려잖아요. 네. 2번, 4번. 네. 저는 인권 감수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네. 4개 다 인권 침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알밤이 어떻게 인권 침해예요? 정답은 네, 알바 전부 다. 아니 뭐 맞아보시겠어요? 네. 반드시 꼭 강목으로 때려야만 폭력인가요? 알밤도 신체적인. 정답은 4개 다 학생의 인권을 전부 다? 침해한 겁니다. 꿀밤을 때린 경우. 그래요? 탁자를 내리친. 이것도요? 예.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폭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서 위협감을 준 것, 행위도 예. 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한 부분 교탁을 탁 치는 것도 학생들 앞에서 위협감 심리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요. 자, 조용. 그거는 이게 다르죠. 폭력인가요? 그거는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는 경계가 있겠네요. 애매한데 예. 요 정도? 조용해.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를 연세가. attention please잖아요. 네. 그 정도고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폭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교총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졌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기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 학생 생활지도 하는데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 이게 85.8%.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인권만 강조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라는 게 31%. 또 체벌 금지로 인해서 지도가 더 어려졌다고 보고 있는 게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교권 대 학생 인권 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권리, 인권
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권을 당연히 외치시는 거는 이해하지만 본인의 교권만이 아니라 학생 인권까지 같이 인권의 테두리에서 생각해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2위까지 학생조례, 인권조례 왜 필요한지 알아봤는데 3위부터 나머지 공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헌법이나 관련법에도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이렇게 보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15년에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학생 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대법원은 인권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유효하다는 거죠. 네. 이건 뭐 이미 헌법에 있는 권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더 여러 가지로 권리들을 표현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야 더 자세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례라고 하는 것을 의원 시절에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난관에 부딪혔고 대신에 그래도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조례를 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같이 조례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이브한 발상이죠. 네. 학교가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유현준 씨 같은 경우는 학교를 교도소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인들은 외부에 나와 있지만 학교라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헌법이나 기본권, 인권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통제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간극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5위 보면은 두발 등 신체적 표현의 자유가 마지막 순위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의외이긴 하네요. 근데 저도 좀 의외라고 봤는데 네. 좀 자세히 보니까 학생 전체가 3.8%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학생으로만 따로 보니까 그 전체의 무려 4배나 높은 15.6%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두발에 대한 신체적 자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학생들 당사자가 보는 그 필요성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네. 네. 저 학창 시절에만 해도 역시나 뭐 스커트 길이 뭐 이런 거 제한 두거나 예. 귀 밑 3cm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신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옷 있잖아요. 예. 바지 통을 넓히면 안 된다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되게 그건 왜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바지통을 왜 넓히면 안 돼요? 불량하게 보인다. 그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음 세대는 사실 바지통을 누가 더 좁게 줄이나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방차가 유행하면서 기마바지라고 그래서 그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승마바지. 승마바지. 그대와 만난 골목길에 또 분다 하얀 바람이 난 몰라 참 정신없이 말을 듣지만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뭐 교복은 자율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경우도 규제하는 곳들이 있다 그래요. 예. 색깔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소지품 검사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예. 이게 헌법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나 재산권 이걸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지품 검사할 때도 전체 검사 못하고 확실하게 의심이 드는 학생만 검사를 합니다. 검사할 때도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네. 예전에는 이게 뭐 학생 통제 수단이라고 해서 정당화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가방 속을 뒤지고 네. 가져간다 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해석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불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지나친 자율은 방임을 조장함으로가 31.3%로 1위가 나왔고요. 2위는 25.2%의 책임 있는 학생 지도가 어렵다.
그리고 3위는 24.1%의 교권을 침해한다.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를 합치면은 한 49.3%가 나와서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의 한 절반 정도가 교권에 대한 문제, 조사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학생 지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계속 이제 뭐 강력한 규율, 규제, 그다음에 체벌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 지도 편달해 오다가 그게 불가능해지면 방법이 당장 사라지는 거니까 어떡할까 이렇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근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권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권뿐만 아니라 교사와 그리고 상급자 그런 어떤 하이라키 속에서의 부분들도 교권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간의 문제로는 볼 수 없고 각자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제도나 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위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활성화. 이건 제도하고 소통 부분인데요. 33.2%로 이것이 1위가 나왔고요. 2위는 29.7%의 교권보호법을 제정하자고요. 3위는 교장 등 관리자와 교사의 수직적 관계 개선, 이 16.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는 8.7%의 교권 보호 상담 센터를 운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고 반대 의견에 더 경청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권순 정론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 학창 시절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쭉 보면은 그 학생들의 인권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서서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들도 아주 오래된 사회, 그 어떤 뭐 봉건제 사회나 노예제 사회나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 발전의 역사는 인권 발전의 역사이다. 임신도 잘 안 될 분들은 새끼 그러고 나서는 임신도 잘 안 되고. 걔가 막 새끼가 다 죽고 있어. 어린애를 임신을 한 사람이 하엘로 하고 이래서. 아요 저기. 저 철탑이 있는데. 네, 철탑 저 오른쪽에. 네. 언론 쪽에서도 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떠들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야 되는. 제보해 주신 내용으로는 사격 총소리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가 심하다고. 극심합니다. 한 3년 전부터 그 총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 마을 이제 뒤편에다가 이제 사격장을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총구가 항하는 방향이 우리 마을이단 말이에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뭐 각계에 진정도 하고 이제 이래 해도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래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탄탄탄탄하게 막 난리가 나는 거 치고서 막 뛰댕기지. 콩을 개라든가 뭐 이런 거 무신 거 고추를 개라든가 이래 앉아있으면 무조건 막 팍 쏴빈 게를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러지. 깜짝 놀래게. 실제 소음 결과는 그 평균 소음이 한 44데시벨 정도 나오고 최고 소음이 한 4.4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무리에서 나는 소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창원시청 직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요 와서 한 일주일만 좀 살아봐달라고. 안 살고 한 번씩 뭐 측정한다고 그래도 측정할 땐 또 소리 별로 안 크는 것 같아.
안 내려온다 한 게네. 군부대 저거 땅 뭐 그거 한다고 요쪽으로 안 내려온다. 사역자 나왔게네. 총도 나왔게네. 마켓 전부 넘어가지고. 요리 어이도 요 고물 이도 뭐 하우도 뭐 저지를 못다. 너네까지 군복이 온다 하니까 뭐 예서를 생각하고 아무 우리 동네는 피해가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도 뭐 군북 사람이 돼난 게 우리 한만하고는 우리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지 뭐.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민원이 군북 쪽 민원이 이게 저쪽 그 39사가 위치한 군북 쪽 민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 민원을 조금 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다 합니다. 하는데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가야읍에 있는 저 충북 마을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그런 영향 평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시키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뭐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 오시라고 그런 거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사격장이 아니 그 사람들한테만 피해갈지 이쪽에 피해갈지 그건 그때 근데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면서요. 충북 마을 쪽으로. 그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근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던데 제가 보니까. 해발 그 차이가 한 50m 이상. 예. 저게가 신명교육대 사격장이고 네. 저쪽 철탑 있죠. 아, 철탑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있죠. 예, 예, 저 왼쪽에. 밑에는 이제 전투 사격장이라. 총구가 저 요리 보고 있거든. 총구가. 네. 그러니까 막 양쪽에서 갈기면은 엄청나죠 총소리가. 아유 손을 그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다 아니까 저거 아, 진짜 가깝네. 예. 사격장이랑 가까워요.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린다 한 게는 겨울에는. 임신도 잘 안 될 분들은 색이 그러고 나서는 임신도 잘 안 되고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총소리 때문에 우리 개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9마리 낳는데 싹 다 죽고 있어. 책임 당사자는 뭐 창원시하고 원인 제공자인 39사단이라고 보는데 2015년 당시에 그 합의 각서에 민원이라든 이런 것들을 다 창원시하고 당사자인 39사가 해결한 거로. 그거는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창원시가 그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거기에 대한 할 수가 없지. 지금 총소리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의 우리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충북 주민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보상받아가 말입니까? 여기 우리 총소리 난다고 하면 여기 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빵빵 하던 걸 갖다가 띡띡 하고로 뭐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돈 투자해가 그리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최소한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1년, 2년간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협상이 안 되고 결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음 저감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부대 협력 가서 하는 말은 그 판결에 따르겠다. 뭐 이래가지고 버티고 나가죠. 답답하죠 우리는 지금. 소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지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그 소음 피해를 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이제 하신 거죠. 민법 규정의 해석론에 의거해서 이 자료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소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의 법적 근거를 기반해서 배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민들이 그러면 소송하려면 국방부 39사하고 해라. 사격장 운영 조치를. 그렇게 우리는 시설 기준과 환경 양평가 기준 다 맞게 했단 말입니다. 데시벨에 연연하지 말고 요 소리가 안 나는 지역에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그 오직 저감 자기들 그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갖다가 조금만 분배해줘도 이런 민원은 해주고.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중히 기록됩니다. 사회가 변하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어 판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택배 노동자들, 학생 인권 조례, 군 소음 문제까지. 어쩌면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 감히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자 말하면 이마저도 소수 의견이 되는 요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본 소수 의견은 바로 내일의 다수 의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소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중해야 될, 그러나 놓치기는 쉬운, 놓치기 쉽지만 존중해야 될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그리고 저희 해석으로는 소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을 소수도 있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진 의견. 예. 소수 의견이 모여야 다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없는 다수는 없다.